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올 한해 개헌 논의는 물론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안들에 대한 분석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이외에도 경제사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 문제들도 다뤄왔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간추린 리포트를 통해 2025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이 컸던 해였는데요.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이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법률방송이 2025년 현장과 사람을 통해 내보냈던 주요 리포트를 소개하고 후속 상황을 보도합니다. 먼저 조나리 기자가 전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학습량,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 이 치솟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학원조례 개정안 즉각 부결하라. 정지훈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학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지역 간 형평성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 광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밤 10시 이후 교습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수능을 목표로 두고 전국에서 경쟁하는 만큼 지역별로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의 경우 오히려 학원 영업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사교육 참여 시간과 참여율, 사교육비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보면 사교육을 듣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76만 9천 원. 이는 전국 평균인 52만 원보다 약 25만 원 더 높은 지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동네 상가만 가도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그것들이 집중된 지역이 좀 멀기도 하고 또 한번 갔을 때 좀 더 긴 시간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그것들을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형편에 맞게 그런 차이들을 간과한 채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다른 지역이 12시까지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2시까지 가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지금도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10시까지 학원에 갇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피곤에 쩔어있는 학생들이 다음 날에 학교를 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학교에 와서 주로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합니다. 지금 이것이 학교의 서울의 학생들의 실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이 비정상적인 조례를 폐기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그걸 왜 제한하느냐고 하지만 학원 영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입시를 준비한 학습도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것들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장되면 좋지라고 판단할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작은 학원들도 과연 여기에 동의하느냐. 결국엔 학원들도 경쟁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결국엔 이 부분에서 그 학원 간의 양극화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밤길 안전 문제도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밤 10시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방이나 PC방과 달리 학원만 12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밤 12시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어른들도 거의 귀가를 하여 대중교통도 운영 회차를 줄이는 시각까지 학생들이 학원에 머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라이딩이 가능한 가정이나 택시비를 감당할 가정에서 자정까지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인적 드문 밤길을 걷지 않도록 집 앞까지 코스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학원에게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본 조례는 교육 격차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안전을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14년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인 만큼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른 건 역시 헌법이 자치 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사교육은 선택의 영역이지만 조례나 관련법을 개정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의 방향은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사건. 흡사 흉기 난동을 부린 강력 범죄자를 제압한 모습입니다. 구금된 외국인 중에는 A씨와 같이 난민 자격 신청 중 체류 연장 기한을 놓쳤거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귀국을 미루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외국인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방행 조치 역시 보호소가 남발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방을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A씨 사건 이후에도 부산 출입국 사망 사건, 남부 출입국 외국인 보호실 사망 사건 등 구금된 외국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구금 이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요소는 제한 없는 구금 기한이었습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통제 없이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지난 4월 새우꺾기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며 외국인 보호소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헌재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인데다가 사무국도 이제 법무 사실상 이제 법무부 이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첫 번째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난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 기간 상한을 20개월까지 늘리도록 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갇히고 2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둔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소 쪽에서, 출입국 쪽에서 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 그 이후로는 3개월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9개월까지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9개월 지나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로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외국인 보호소 들어와서 했거나 난민 인정 소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나갑니다. 그래서 9개월 지나도 못 나가고 20개월까지 이 사람들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구금되는 재보호라고 하거든요. 재보호가 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바뀐 법에도.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 구금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난민 신청자의 구금 기한 연장은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계책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이주민의 난민 신청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체불임금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소송 중이고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저는 난민이 아니고 난민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돈 가지고 귀국하고 싶어요. 출국하고 싶은데 미등록 상태잖아요. 아무런 그런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 퇴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면 그 못 받은 돈 누가 받아주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난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막 강제 송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사실은 난민도 아닌 사람들이 가짜 난민 운운하면서 난민도 아니잖아, 일하러 왔잖아, 근데 왜 난민 신청해? 난민제도 남용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난민제도 남용을 부추기는 건 법무부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의 구금입니다. 이주아동의 구금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2023년에도 3살 배기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보호소에 구금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아동 구금은 진행형입니다. 최근 5년 반 동안 이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은 800명 넘는 아동들이 이제 구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간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1세 아동의 경우에는 5개월 넘게 이제 구금된 사례가 있고, 18세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주 구금을 한 사례가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전혀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구금 환경을 보면은 어른하고 같이 그냥 구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형사처벌 받는 경우 아니면 이제 소년보호처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살 미만의 어린이는 구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양육자가 잡혔으면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너무 문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역설적으로 이주 아동을 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린이를 구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을 구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이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구금시켜 놓고 그 어린이를 잡아가서 같이 가둔다라는 발상이 이상한 거죠.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네, 이어진 시간에는 서울 지역 학원 조례 개정안과 이주 노동자와 난민의 구금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방송 보도 이후 상황을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학원 수업 연장 조례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지훈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촉발된 건데요.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생에 한해 학원과 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정 의원은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 시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밤 10시 이후 교습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인프라가 수도권만큼 잘 갖춰지지 못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데요. 이 같은 조례 규정과 달리 서울은 사교육 참여 시간과 참여율, 사교육비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서울 지역의 경우 학원 수업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23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는 수준이었는데요. 18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연기 이유인데요. 해당 조례안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추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안건을 미상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잠정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계와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 중고등학생들까지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하고 찬반 토론회가 열렸지만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학부모들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논의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은 전국 학원 수의 약 16%, 전국 사교육비의 21%를 차지한다면서 서울의 교습 시간을 연장할 경우 경기 인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급 효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미상정됐지만 향후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안 폐기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정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발의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압도적인 여론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시일 내 재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연장을 반대하는 11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행동도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조례안을 발의한 정지훈 의원이 자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사안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월 보도한 내용인데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구금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일부터 바뀐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법이 헌재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시행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일을 맞게 됐고 당시 보도를 통해 그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기존의 무기한이었던 외국인의 구금 조치를 최대 9개월로 제한했는데요.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받지 못해서 본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석방된 후라도 즉시 출국하지 않거나 생계를 위해 또다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다시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난민 신청자의 경우 구금 기한을 20개월로 뒀는데요. 이 경우 무기한 구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구금 기한 연장은 무분별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계책입니다. 실제로 체불임금 문제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강제 송환을 피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법무부가 난민제도 남용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개정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정법은 구금 기한에만 제한을 뒀을 뿐 사실상 이유 불문하고 강제 추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베트남 출신 유학생 이주 노동자 또한 씨가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또한 씨는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구직 비자로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지난 2일 윤종호 진보당 의원은 일단 구금부터 하고 보는 현행법을 개정한 강제 추방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존 강제 추방 원칙을 자발적, 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 노동자의 퇴거를 법무부 재량이 아닌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의된 법안에 어떤 기준들이 마련됐습니까? 네, 개정안에는 강제 추방 우선주의인 현행 제도를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춰서 자발적 출국 우선주의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 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 난민, 장애인,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 퇴거 제한, 출국 명령 유예 시 취업 허가, 소송 절차 진행 중 강제 퇴거 명령 유예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출국 명령 유예 시 취업 허가 및 소송 진행 중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석방 후 재구금 및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주 노동자의 미성년 자녀를 함께 구금하거나 반대로 부모의 구금 기간 동안 강제로 분리되는 것 역시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이주 아동의 구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2023년에도 3살배기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구금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아동 구금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원칙적으로 14세 미만 아동은 구금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가 구금될 경우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아동들이 보호소에 함께 구금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 경우 부모만 구금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금될 경우도 분리될 경우도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임시 보호지위를 부여한 17개 국가 중 한 곳인 카메룬 출신 A씨는 지난 7월 단속에 걸려 구금됐는데요. 이로 인해 3살 아이를 5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A씨의 경우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로 아내가 일도 구할 수 없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즉 A씨 가족은 카메룬으로 돌아갈 수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 보호위원회가 A씨의 구금과 강제 퇴거 명령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구금에 따른 자녀와의 분리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아동권리 협약 구조를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권리되지 않을 가족 결합권이 있는데요. 외국인 보호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아동 구금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해결될 길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한창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이주 아동 구금 금지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주 아동에 대한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즉 구금을 통해 아동과 분리될 외국인의 경우 구금이 일시 해제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부모는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적인 보고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출국 권고 기한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곧바로 구금이 아닌 한 번 더 출국 명령을 거쳐 잦은 출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 수는 886명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부터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3대 개혁. 곳곳에서 위헌 요소가 발견됐음에도 연말과 연초에는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기치로 계속해서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재편하고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며 온라인 표현까지 규제 대상에 올린 일련의 개혁.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재집중, 개혁이라는 이름의 제도 실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동안 전해드린 3가지 보도를 중심으로 이른바 3대 개혁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회자됩니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사회 질서의 최후 유지자 아니겠습니까? 최종 수호자인데 그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좀 전 기사에 기소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종일관 비판적.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는 선언, 그리고 제도적 개편 필요성까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철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기조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그러나 강경파는 더 나아가 검찰 해체 법안으로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이 분담하고 공소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 검찰총장 임명 시엔,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방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결국 검찰 권력의 해체와 분산이란 성격을 갖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기소 기능은 모두 분산시키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범진보권은 이런 개혁으로 검찰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등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개혁안은 검찰개혁을 넘어 국회 권한 강화, 권력기관 간의 권한 재배치라는 헌정구조 개편의 성격을 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권의 개혁안을 실제로 시행하면 현재 남은 권한도 더는 쥐지 못하는 검찰.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줄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겐 이제 정치권의 칼이 아닌 법 앞에서만 서는 기관이란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일선에 있는 법조계에선 우려가 상당합니다. 수사와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나눠지면 현실적으로는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과 중복 수사 문제가 이미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 앞으로 경찰, 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동시에 움직이면 사건 지휘 체계도 어지러워져 오히려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란 지적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개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겁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휘둘리는 정쟁 도구가 되면 법제도 신뢰가 오히려 무너질 거란 관측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놓게 되면 저는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진보권. 반대급부가 나오기 전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 주실 것을.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입니다.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습니다. 8월 말까지 구조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이자 동시에 미안의 개혁으로 불려온 검찰개혁. 이번 개혁안은 그 최종 종착역일까?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일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의 해체나 존속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의로운 수사체계. 헌정질서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정치권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 2003년 제주도 통합영양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대학 교수 남모 씨. 골프장 등에 대한 재해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광주고법은 남 씨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은 확정됩니다. 남 씨는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하펀이나 위촉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한정위헌 결정, 법조항은 그대로 둔 채 헌재가 직접 해석 범위를 좁혀주는 변형 결정 중 하나입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남 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헌재는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건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법원 재판을 아예 취소해버립니다. 법원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재심 개시 결정으로 본안 재판을 다시 하든지 다시 재심 기각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명확히 선언한 두 가지 기소 원칙,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과 한정 위헌 취지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피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다시 기각을 택한다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준수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헌재 결정을 무시한 해석이나 유추 논리로는 더 이상 기각이 불가능한 실정.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심 개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어놨고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헌재 결정 범위 안에서로 좁혀놨습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직접 취소한 건 1997년 이후 두 번째. 이런 헌재의 결정은 한 사건의 재판을 취소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재판 구조 전체에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달 범진보권 주도로 열린 재판 소원제 관련 토론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대부분 이런 목소리로 귀결합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으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곳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재판만이 아니라 이 1심, 2심, 3심으로 간 이 재판도 잘못됐다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다시는 검찰도 경찰도 이런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그러나 도입 명분은 정치적으로 더 큰 모양새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의 사랑방 하나 내주듯한 그런 얕잡아보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두 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영구 독재를 꿈꾸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의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 불법 내란도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도 헌법재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재판 소원을 주장하는 건 주로 진보권과 일부 학계입니다. 먼저 오판구제의 최종 안전장치,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는데 아무 구제 절차가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각입니다. 아울러 사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법원 독점 구조를 분산시키고 인권보장 폭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학계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 먼저는 대상 범위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모든 확정 판결을 허용할 것인지,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헌재 결정 위반 등 예외적 경우만 다룰 것인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제재할 것인지 등입니다. 일선의 의견은 어떨까? 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 측에 미묘한 간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거의 전원 부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최종심을 만드는 것이란 우려. 헌재의 정치화, 판결 불복 구조의 무한 반복,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구제 절차까지.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나 대한민국 법체계상 현실적으론 도입이 해롭다는 의견. 반대측 입장의 논리와 법적 구조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분석이지만 공은 정권을 잡은 진보권에 주어진 실정. 별도의 추가적인 신급이 아니라 헌법심이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안승훈 판사님께서는 그 종래의 법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굉장한 경직성을 좀 보이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이 완결적입니까? 무결성입니까? 다른 나라는 뭐 1년, 2년마다 헌법을 고쳐가면서 정치 발전에 따라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해 나가는 반면에 안 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슷하게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 36년을 살았는데 우리 스스로 주권을 반납했고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거 아니냐라는 일제의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행의 헌법의 완전 무결성을 막 그 숭상을 하면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민주성에 위배되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로는 할 수가 없다. 여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법 오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자는 주장과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란 반대 목소리.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이번 논쟁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향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오늘은 개혁의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미디어는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과장된 말이나 소문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유명인들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매일같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한 3대 개혁의 마지막 분야, 언론개혁안. 최근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크게 4가지. 허위 정보의 속도와 파급력이 빠르다는 것. 기존 법으로는 정보 유포 단계에서의 제재가 어렵다는 것. 선거와 공공정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지는 정보. 정정보도나 사후 소송은 이미 피해가 난 뒤에야 가능하기에 사후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표시광고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는 고의성이나 허위성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나 재판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집단적, 구조적 피해는 대응이 더 늦는다는 걸 감안해 플랫폼과 유포구조 자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허위정보 유포나 방역, 재난, 안보 관련 가짜뉴스, 기업, 금융시장 관련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와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막내야, 너 사망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니까 했더니 유튜브에서 정청래 사망 이런 썸네일로 유튜브가 나온 것을 다른 분들이 보고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밖에 우리 또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허위 정보가 퍼지는 주된 통로는 플랫폼. 기존의 법은 게시자 개인만 처벌했다면 민주당은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법으로 묻자는 입장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공신력 없는 실험이나 통계, 폭로가 기업 매출을 급감시키고 이후 허위로 판명돼도 회복 불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다수입니다. 의사, 교수,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한 허위 폭로 역시 치명적입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확산 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무죄, 무혐의를 받아도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와 정치 영역에선 더 민감합니다. 특정 후보의 범죄 비리를 조작하거나
발언이나 견해를 왜곡해 낙선 또는 여론 반감 등을 유도한다면 후에 정정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방역, 백신, 지진, 화재 등 재난과 관련한 허위 정보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실제 행정 대응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도입 취지. 그러나 반대가 거센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단 것. 허위 정보를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지만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은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결국 과도하게 하고 결국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에 따라 자의적 규제가 가능하고 맞물려 공익 제보나 언론 탐사보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 하나가 상당히 많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문구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대기업이나 정치 권력의 그 어떤 부당한 어떤 그 상황을 제보하려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분명히 위축이 될 것이고 용기 있게 나선 그분들의 제보를 받은 기자나 PD들의 어떤 그걸 보도하려는 의지도 많은 부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변화하는 세상, 변해야 할 제도.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과잉, 포괄적 규제 성격을 띈다는 한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줄일 대안적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허위 정보로 특정한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죄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 정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인데 정보의 허위성이나 공익성의 판단은 결국은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규제 주체가 되거나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고 반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고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향의 그런 긍정적인 규제, 지능적인 규제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선의를 앞세운 규제가 권력의 도구가 될 때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교함. 입법의 명분만큼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민주당 3대 개혁안 중 2개는 사실상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안이 이제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인데요.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춤에 따라서 검찰청은 내년부터 이제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2021년 공수처 설치, 그리고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검찰개혁이 사실상 완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논란은 여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에 포함을 하도록 했고요.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앞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업 심사를 할 때 삭제했던 내용을 막판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했고요.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 사생활과 연관돼 있고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또 존치돼 있는 것을 고려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인데요. 이 법 왜곡죄 도입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이 연내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안도 내년 설 연휴까지는 최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최종심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재판 소원제 역시 계속해서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네. 그러는 동안 민생 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곱비 풀린 환율의 원화 가치는 뚝 떨어졌고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얼어붙었고 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논란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도의 허점과 정책의 공백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몰아붙이고 있는지 그 최전선에서 들려온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게 야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얘기 나면 축하한다고 10만 원 주고 그냥 한 식구같이 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3년 전부터 생긴 데부터 선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폐가 돼서 완전히 적과적이 된 거예요. 저 벌써 자살하려고 몇 번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빚에 지고 왜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소환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요. 절대 죽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대의변제가 되게 되면 이게 모든 가지고 있는 집들이 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이게 부동산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에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세입자들이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거리로 나온 이들. 모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B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전세 사기범 5명을 쓴 이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전부터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생계를 좌우하는 임대업을 지켜달라며 읍소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627 대출 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는다는 목적과 달리 이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겼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기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통령실을 찾은 이유는 B아파트 시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강제적으로 126%에 맞춰지면서 차액 반환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죠. 물건이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서 그냥 1, 2천만 원씩 세집 물어주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버티겠지만 제가 물건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한 집당 2천만 원씩만 반환을 해도 8억이에요. 임대인의 가장 큰 고충은 이른바 120% 룰입니다. 2022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가 퍼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에 반환 보증이 이용되는 걸 막으려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값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공시가의 126%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것.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생길 타격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빼줘야 되거든요. 1억 2천에 살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9,500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배달도 하고 있고. 임대업 10년차 김미경 씨. 하나의 사고가 사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구조 때문에 혹여 작은 사고라도 날까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목돈을 이제 집도 잘 안 보여주는 임차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증보험을 다 들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10채예요. 10채인데 집 한 채에서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모든 집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냥 흑자 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그리고 세입자들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다른 집에 사고가 나버리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허그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임대인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한 채만 문제가 생겨도 전세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 허그의 보수적인 감정평가도 괴로움을 더합니다. 외부 감정평가에 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금액이 많이 나오면 80%고 적게 나오면 50%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5개 업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업체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가격의 이제 평균화를 높여줬으면. 민간 임대주택법 자체가 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그런 요지로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거 시장의 안정화랑 이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제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안정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트러블이나 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나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여당은 달래기에 나섰지만 태풍급 부동산 규제 등장에 시장은 물론 민심도 출렁입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가 지나쳐 증여와 상속을 못 받고 현금이 없는 이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정책은 안 세워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여권 인사 상당수는 이미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실정. 니들은 그냥 거기 살아. 새로 집 못 사 니들은. 정부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공급하던 우린 주거 공급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 피합도 임대인들이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세 사기꾼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저희가 사기꾼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후회해야 해요. 후회하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부 비아파트로 이동할까 내심 기대도 나오지만 수도권 빌라 전세 대출 역시 더 어려워진 상황.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6월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는 10월 대책이 결국 선량한 임대인과 세입자, 대다수의 국민을 옥죄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국토를 밟고 사는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라는 말이 워낙 강하게 쓰이다 보니까 임대인은 가해자, 또 임차인은 피해자라는 구도가 굳어져 있는데요. 이 제도의 공백 속에서 임대인 역시 벼랑 끝에 몰린 사례도 적지 않아 보이죠. 일부 임대인은 뭐 고의가 아니라 뭐 제도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연쇄적으로 이제 부실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정부는 내년 1월 부동산 공급 안정 대책을 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관리와 함께 수요 억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공급 확대나 이 대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보호장치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포괄하는 위험 분산 구조 그리고 사후 책임만이 아니라 이 사전 예방 중심 제도 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환율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집값 상승 기대는 정부의 뭐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했고 환율도 연일 연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가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고물가 부담도 심리 약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에 다가서자 최근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환율, 부동산, 소비 심리가 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맞물린 하나의 구조적 문제인데요.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환율도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물가와 주거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과 시장 안정 메시지가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민생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신호를 줄 수 있을지가 당분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현장과 사람 방송입니다. 올해 저희가 전한 리포트들은 단순한 현장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현장을 지키며 질문을 던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